반갑습니다. 경동대학교 송선욱 교수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분도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매스컴에서 확인한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뭐 여기 의원님부터 해서 여기 예전에 그 국장님은 한번 게임 쪽에 있을 때 한번 인연이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여간 오늘 많은 분들, 좋으신 분들 뵙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스포츠 산업 큰 틀에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노력은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 국난을 다 헤쳐나갈지, 단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마냥 기다리는 거는 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치료제가 곧 나올 거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워낙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야는 이제 저희들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스포츠를 논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스포츠 산업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스포츠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라프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제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스포츠 산업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스포츠 산업 분야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소비자의 패턴 이런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좀 스포츠 산업 분야가 움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는 저희들이 지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도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대 아니면 문명의 전환을 가져온 그런 일도 있었고요. 스포츠 분야에도 예전에 이게 그 사진이 보시면 미국 마이너리그 그 18세기 마이너리그 1918년 20세기 초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바이러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그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스크 끼는 걸 엄청나게 거부하죠.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20세기 초에도 벌써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 쉽게 극복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 5천만 명 이상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뭐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올스톱되고 있습니다. 전부.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물리적 환경이 체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어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 그리고 어떤 국가 그리고 계속해서 범지구적인 문제까지 이제 팬데믹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가 간의 어떤 교류, 인적 교류, 그리고 사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교류가 불가능하면은 실제로 모든 생산 활동이 일어나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공항을 열어서 아니면 경제인들끼리 소통하는, 국가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상당히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타 국가와 교류를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물론 뭐 어려움도 있겠죠, 많이. 자, 바이러스는 사실 위기이자 기회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몇 가지 사실들이 도출이 됩니다. 보시면 14세기에 그 패스트가 유행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혹자는 뭐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많게는 1억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로 인해서 백년 전쟁이 중단되고 그리고 이런 장원, 봉건 제도가 몰락이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 그 패스트가. 그래서 오늘날에 보여지는 그런 개신교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계급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패스트 이전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봉건제도가 몰락했기 때문에 사실 시민제도가 이제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인한테 바쳐야 되는 그런 어떤 세금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영주들, 이런 기본 개념 시스템이 패스트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라, 19세기에 콜레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4천만 명이 사망한 걸로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50만 명이 죽은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 위생,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개선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하수도 그리고 공중 위생 문제가 이제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페인 독감이죠.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스페인에서 생긴 독감이 아닙니다. 최소한 스페인에서 제일 처음에 보도했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을 따고 있는데 20세기에 보면 한 5천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대공황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 파시즘 해서 이제 뭐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개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그 이전에는 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 중심의 어떤 세계 경제였다가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로 급속히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환경이 작은 미생물이지만 우리 삶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세계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면 지금 시대의 어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시대적 전환기에 무엇인가가 오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죠, 미래는. 미래에 가봐야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유추해서 이렇게 됐다고 알 수 있는 건데, 그럼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주도국으로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정책적 판단을 어떤 분야든지 잘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올림픽 아까 이제 우리 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다 잠깐 몇 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올림픽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림픽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집단들입니다. 자, 보면 이제 올림픽 빌리지 해가지고 선수촌이죠. 아파트가 4,125개 있습니다. 이게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같이 연기되는 게 아니라 지금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일본에서. 일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쿄올림픽. 그리고 206개국의 올림픽 회원국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 직접적인 타격을 받죠. 그리고 일본 내에 43개의 그 올림픽 개최지가 있습니다. 이 개최지, 시도, 경기장 다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11,000명에 참여하는 선수들, 그리고 패럴림픽에 4,000명의 참여 선수들,
그리고 이제 그 volunteer, 자원봉사자죠. 8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큰 틀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인바운드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 올림픽 특수로 인해서 방문하는 외국의 한 60만 명의 관광객들이 사실 올 수 없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사실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꼭 뭐 올림픽 아니래도 그 사실 1년 매년마다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한 3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 특수를 좀 누리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현실화되지 않은 거죠. 또 올림픽 때 오면은 올림픽에 한 14일 또 패럴림픽까지 하면은 그 이상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돼서 관광 수입도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자,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비용이 한 8조 원 정도 됐습니다. 초기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동계올림픽도 한 8조 원 정도 투입하려고 준비했었고 실제는 더 많은 지금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14조 원 투입됐죠. 물론 엄청나게 성공적인 올림픽이었습니다. 자, 수정 비용이 최근에 이제 나온 데이터가 14조 원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게.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게 18조 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연구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대한 25조 원까지 사실 그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도쿄 내에서만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그냥 단순 경제적 효과가 아닙니다. 파급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200조 원, 212조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는 한 339조, 한 34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 현 시점에서 다 무산된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일본 경제가 더 어렵겠습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제 어떻게든지 계속 올림픽을 그 올해 안에 개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결론은 안 됐죠. 그러다 이제 뭐 수상직까지 이제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러났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IOC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IOC에서도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되죠. 보시면은 한 9천억 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각 국가 스포츠 연맹의 IF에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9천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70개 기업에서 한 1조 원가량의 이 파트너십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죠. 올림픽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BC, 미국 방송이죠. 미국 방송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조 4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개 케이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뭐 7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자체 우리가 뭐 메가 이벤트 하면 올림픽이 최고잖아요,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면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자, 우리나라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뭐 스포츠 서비스, 용품 산업 다 이야기하셨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뭐 프로구단 대표적이죠. 그래서 현재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죠. 관중 수입이 없으니까 티켓팅을 할 수도 없고요. 뭐 기본적인 아는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뭐 관중 수입이 없지, 방송권 수입 없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보시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연봉 삭감하고 상당히 재정을 축소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을 상당 부분을 모기업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을 합니다. 100% 마케팅이나 어떤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사실 대응을 해서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는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팬데믹 상황에서 더 쉽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모순된 약간의 구조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런 프로 구단이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이런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참여 인구나 아니면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기업 및 지방단체로부터 지자체로부터 한 80, 많게는 뭐 90%까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 프로 구단들은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 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나 아니면 모기업, 뭐 스폰서십이나 마케팅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아니면 자체 영업 노력을 통하지 않고 일단 모기업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 매출액 감소가 상당히 심합니다. 도표를 제가 이제 그냥 풀어서 쓴 거고요. 도표를 한번 보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스포츠 시설업 보시면은 2019년하고 20년 전년 대비 보시면은 3월 달만 해도 60%, 뭐 용품업은 50%, 서비스업은 80%까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 서비스업, 마케팅이나 스폰서십, 아니면 방송 구조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스포츠 산업, 한국의 스포츠 산업 구조에서. 6월 달에 가도 이게 전혀 이제 커다랗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업도 거의 50%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그리고 서비스업도 거의 50%, 용품업은 조금 낮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조처에 따라서 이제 변동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업종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체력 단련 시설 같은 경우는 3월 같은 경우는 왜 3월을 기준으로 하느냐면 3월에 이제 팬데믹이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의 80%, 무도장업은 73%, 교육기관은 90%까지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기타 96%. 그리고 최근까지 6월까지도 보시면 거의 50% 이상, 무도장업은 97%, 거의 전멸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기관도 사실 60% 이상, 사실 60% 이상이면 거의 진짜 문 닫을 지경입니다. 운영비 이런 거 빼놓고. 근데 몇몇 군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이벤트사 같은 경우 보면은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수십 명이나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계속 아무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파산 지경이에요. 근데 이제 사장의 의지로 대부분 보면은 사장의 의지로 월급도 지불하고 운영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로 돌리고 행사가 없으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업종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많이 찾더라고요. 방송을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그리고 각종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변화죠. 수익을 여기서 창출 못하니까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그런 사실도 사실 봤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써 있는 것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스포츠 분야에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3,700만 달러, 거의 8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고요. 스웨덴도 보면은 1,200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억 9,500만 파운드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도 긴급 지원 자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스포츠 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국의 상황보다는 오히려 조금 낫다. 지원 범위도 그리고 지원 규모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뭐 보편적이니까 태권도 체육관 이런 데 관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경영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데 소소한 데도 좀 체크를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이겠죠. 조금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지원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 꼭 지원이라는 게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안전 문제될 수 있고 그리고 방역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소히 챙겨서 조금 도움을 주면은 그런 체육관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뭐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개선할 필요성도 있고요. 건강 문제니까 확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1인 운동하는 아까 이제 홈 트레이닝도 말씀하셨는데 1인 운동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 사람이랑 같이 운동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혼자 운동하죠. 그런 측면에서 1인 운동하는 어떤 제조적 표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편적으로 이제 스포츠 산업 분야에 좀 지원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비대면 스포츠 교육 시스템을 지금도 뭐 여러 곳에서 활발히 합니다만은 이런 교육 시스템을 사실 구축을 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디지털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제 논조도 그겁니다. 디지털화하는데 표준화도 필요할 뿐더러 범산업적인 분야에 이 디지털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화 글로벌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우리나라가 K방역이 있듯이 선도적인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건너뛰어서 조금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전 세계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전 세계 48,000개의 글로벌 이벤트가 올해 개최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48,000개. 전 세계 스포츠 종목이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8,000개. 그 8,000개가 한 번씩만 해도 8,000번입니다. 근데 각종 스포츠 이벤트가 48,000개가 개최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 전멸한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다 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산업 규모가 사실 손실되는 겁니다. 자, 올림픽은 연기가 됐죠. 그리고 미국 4대 스포츠도 뭐 중지됐다가 다시 하고 또 관중 없이 경기를 치릅니다. 모든 뭐 유럽의 리그들이 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야구 같은 경우 이제 북미 야구는 그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같이 합니다. 리그가. 근데 이제 얼마나 어려웠었냐면은 그 류현진 선수가 있는 토론토 있죠. 토론토 그 구단 같은 경우는 북미 리그에서 같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토론토 구단은 캐나다에 있고 나머지 구단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토론토 구단이 미국 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못 넘어오고요.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60경기로 축소가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 5대 리그가 사실 중단이나 축소로 거의 뭐 5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스포츠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스포츠 산업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 1,500조 원 이상의 그 스포츠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만 해도 600조 원 이상의 스포츠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거의 한 80조 원, 78조 원 뭐 데이터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중국 이렇게 이제 소소하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13%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스포츠 산업 속에서
이벤트 가장 중요합니다.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측면에서 본 스포츠 산업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보시다시피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한 151조 원 정도의 우리가 그 스포츠 이벤트 관련된 스포츠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원래 이게 이제 예측치였습니다. 2019년도에서 바라본.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거의 뭐 50% 반토막 났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이벤트 산업 분야의 어떤 그 규모가. 자, 그래서 전 세계 스포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거의 뭐 48,000개 이벤트 중에 실제로 개최 가능한 거는 거의 26,000, 거의 뭐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산업의 규모 자체가 확 다운됐죠. 사실 스포츠 산업하면 대부분 스포츠 이벤트, 메가 이벤트나 빅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형성됩니다. 고용도 거기서 다 창출되고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 속에 스포츠 이벤트 빼놓으면은 할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산업 구조가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포츠 스폰서십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스폰서십. 보면은 이제 스포츠 스폰서십이 2019년도에 거의 뭐 51조 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는 22조 원.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그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가 이제 한 19조 원, 한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디지털 광고도 한 1조 3천억 원이 아직 미세하지만 많이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또 디지털 광고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그나 이벤트를 통해서 뭐 팬과의 관계들, 그리고 미디어와의 관계, 클럽팀 선수와의 관계, 뭐 전체적인 수익을 배분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큰 미디어의 관계는 스포츠 이벤트는 방송권이죠. 이 방송권, 라이브 방송권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상황에 사실 처하게 된 거고요. 자, 글로벌 스폰서십 분야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스포츠 일정이 다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도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다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됐죠. 스폰서십 분야만 해도 2020년도에는 보시면은 거의 뭐 38%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38%가 감소가 됐다는 거는 그냥 웬만한 기업들은 다 전부 다 거의 뭐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소비자의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미디어 관련된 소비자의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브 스포츠가 없음에도 팬들은 여전히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은 전체가 이런 것들입니다. 뭐 비디오나 아니면 스트리밍, TV, 그리고 어떤 동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이만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디어 소비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소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거의 뭐 30% 이런 비디오 관련된 분야는 뭐 거의 이 분야도 이제 30% 이상 보시면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각 클럽 뭐 프리미어 리그도 마찬가지고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선수나 팀들이 스폰서 계정에서 배포하는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상당히 많이 자기만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하다못해 뭐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팬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팬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 팬들의 관심이 금방 수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수익과 연계된다는 이야기죠. 단지 지금 당장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요. 자,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모든 스포츠 관련 분야면 사실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올릴 영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각
구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이나 어떤 비디오 컷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올립니다. 근데 관심은, 소비자의 관심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왜냐? 라이브 방송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관심을 두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146%의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미국 NBA 같은 경우는 119%의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NFL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게시물이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뭐 더 많은 뷰 37%라든가 아니면 47%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 보면 이제 스트리밍 산업, 디지털화된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도 사실 어떤 현장에서 뛰는, 현장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게 이제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촉진시켜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물론 다 플랫폼 관련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관련된 분야고요. 뭐 비디오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게임 관련된 산업 아니면 뭐 e스포츠 관련된 산업 이런 산업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각광받고 있다. 이거를 스포츠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계를 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는 대책으로서 뭐 외국 사례를 보면 ESPN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의 라스트 댄스를 실질적으로 많이 디지털화 시켰고요. 또 FIFA 국제축구연맹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클래식 명장면을 올려서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ITV 같은 경우는 유로 1996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성공적인 대회였죠. 1996년도 유로파컵. 이런 영상들을 올려서 과거의 향수를 소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상당히 폭발적인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 스포츠 이벤트 디지털과 관련돼서 새로운 플랫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보면은 가상 스포츠 대회 앞으로 이런 가상 스포츠가 우리 스포츠 전체를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NFL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포뮬러 1, 위레이스 해가지고 이런 가상 스포츠 이벤트 경기대회를 실질적으로 주관을 합니다. 연맹 자체에서. 그리고 이 프리미어 리그, 뭐 스카이 스포츠 공동으로 이 프리미어 리그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디지털화된 플랫폼이 얼마나 성장을 했냐면 너무 작아서 사실 안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들 트위치나 유튜브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이게 201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e스포츠 시청률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트위치, 유튜브 이야기했는데 디지털화된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그게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3월 이후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시청률이. 전년 대비 최소한 75% 이상 상승했고요. 시청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스포츠 시스템에서 보면은 스폰서십이 제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률이 나온다는 것은 수익 구조가 마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 스포츠도 이런 디지털화된 산업을 연계시켜서 시청률을 좀 향상시키고 관심을 유도해서 이런 스폰서십과 같은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e스포츠 리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트위치 이런 데 보면 아니면 뭐 스팀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스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실질적으로 e스포츠 리그가 지금 현재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팀에 우리 오상원 실장님이 이제 e스포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다 소상히 나오실 거라고요. 지금 현재 어떤 e스포츠 트렌드라든가 상업화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현재 뭐 e스포츠 리그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e스포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덜 라이엇 게임즈에서 하고는
리그 오브 레전드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덜 유명하지만 이런 폴트나이트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e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e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스포츠를, 전통 스포츠를 e스포츠와 연계해서 새로운 시장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창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사실 소비자의 관심은 계속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중의 욕구가 있고 오히려 팬데믹 이전의 대중의 욕구보다도 더 많은 욕구가 지금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로서 뭐 소셜미디어 참여도가 146%라든가 아니면 미국 리그 같은 경우 100% 이상의 참여율, 그리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보는 시청률이 사실 34배나 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 스포츠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는 대중 소비자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식은 게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더 강화되고 대중 소비자가 보여주는 것은 디지털화된 그런 세상에 엄청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익숙해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시대 전환을 스포츠에서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미디어 습관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뭐 온라인 비디오 분야 73%가 이제 그 영국과 미국의 미디어 습관이 증가했고요. 그 TV 스트리밍, 비디오 게임, 아까 뭐 이야기한 그 e스포츠 분야 대표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온라인 비디오 그리고 e스포츠, 디지털화된 새로운 플랫폼 속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보다 강력하게 대두된다. 우리 시대 상황에. 그래서 거기에 맞춘 어떤 시대적 상황에 맞춘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뉴 노멀 많이 이야기하죠. 뭐 언컨택트, 논 컨택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기술 혁신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참여도 팬들의 참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시켜야 되는데 디지털화된 새로운 플랫폼을 갖춰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실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e스포츠라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이 강력한 소통 수단이 우리 미래에 보다 더 강력한 소통 수단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스포츠의 모습보다는 한 단계 진화된 디지털화된 어떤 스포츠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기존의 전통 시장들이 있고 올림픽에서의 문제들, 팬데믹,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산업. 근데 트렌드는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디지털화된 세상에 우리 스포츠도 적응해야 되겠다. 거기에 산업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